시작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게 중개대상물도 어렵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조문에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은 자, 문제 다 적어놓고 볼까요? 1번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자,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은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 즉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안 따고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중개라는 게 알선 소개하는 거죠. 중개, 알선 소개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가 있어요?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개사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다 중개를 해도 상관없는 것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지금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하면 특별히 뭐 자동차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중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해도 됩니다.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것도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아예 중개를 못하는 것도 국가 소유 부동산이라서 사고 팔 수 없는 것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중개사물이 아닌 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토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요. 토지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중개사물이 아닌 것,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입니다. 민법에서 동산은 선점자 것입니다. 먼저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선점자. 동산은 움직이는 거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주인이 없는 거는.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우리 개인 땅 밑에 있는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만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이므로 석탄 매장되어 있는 거 그것만 따로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좀 어렵죠 말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자꾸 그 휴대폰 가지고 요즘은 다 끝낼 수 있어야 돼. 공부도 휴대폰 가지고 하고요. 현업에 가더라도 마케팅도 휴대폰 가지고 거의 다 직방, 다방 이런 거 휴대폰 보고 매물 검색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락 온다고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도 거의 안 봐요.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포락지는 뭐냐면 포락지. 땅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어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떨어져 내린 물속에 잠긴 토지. 어쨌든 포락지는 개인 소유였는데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해서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바다,
바다도 물 다 퍼내면 바닷물 밑에는 토지잖아요. 그래도 그건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호수도 공원 이런 거 설봉공원 땅이잖아요. 땅 토지 중개상물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팔 수 없잖아요. 사고 팔 수 없는 거. 그 암기하지 않더라도 사고 팔 수 없는 거는 아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국가 땅인 경우, 지자체 땅인 경우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지금 중개상물 아닌 것 했습니다.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어렵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돼 있는데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게 말을 하려면 차라리 건축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판례는 이 건축물은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 공법에서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민법 제가 99조 1항 보려면은 법제처 지금 휴대폰 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 어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법제처 치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아니면 그냥 국가법령정보라고만 쳐도 될 거예요.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국가법령정보가 있고요. 또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세법령정보. 국세법령정보에 가면 국세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설, 개정 내용까지 다 해설서까지 다 있어요. 국세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국세죠.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는 지방세고요. 지자체가 받는 거니까. 국가법령정보라고 치면 될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동그랗게 이렇게 아이콘 그 정부 문양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되고요. 일단 다운받아 놓으세요.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할 수 있어야 돼. 법조문.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보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그 검색해보면 휴대폰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키워드 검색이에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중개 치보면 중개대상물 치면 중개대상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조문이 노랗게 색칠이 돼서 다 뜹니다. 그럼 몇 조인지 몰라도 다 찾을 수 있겠죠? 국세법령정보도 있나요? 국세법령정보 어플도 있어요? 네, 국세법령정보 세금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고요? 국세법령정보 그 휴대폰 가지고 자꾸 찾아봐야 돼. 모르는 그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법조문이 나오면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많아요. 2차 과목은 민법도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일단 기본이니까 민법도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문은 알아야 됩니다. 국세법령정보 이거는 국세법령정보는 법제처 아니죠. 그냥 국세법령정보 이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예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는 그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제가 자격증을 딸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법령 해가지고 이만큼 법전을 팔았어요. 민법, 공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팔아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왜? 휴대폰 보면은 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바뀐 거 어제 바뀐 거 그대로 다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그 책은 한번 나와버리면 옛날 바뀐 거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는 게 최고 빨라요. 최고 최신 거라고요. 최신 거 개정된 내용. 그러니까 요즘은 강의하는 강사도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바뀐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학생들은 먼저 이거 휴대폰 보고 다 검색해보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거 아닌데요. 틀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친구도 영어 선생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힘들대. 유학 갔다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발음도 못하겠대. 영어 선생인데도.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고요. 그 중개업 현업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1호 여러분들이 휴대폰 다운받았으면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이 법 제2조 1호에 있습니다. 제가 지붕과 이렇게 했으니까 건축법이라고 치가지고 건축법에 들어가서 지붕이라고 검색하면 몇 조인지 몰라도 나온다고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에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도 그냥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는 그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 되려면 민법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민법 판례는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다. 민법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주유소에 주유하면은 기름 넣으면 옛날에는 뭐 공짜로 해주다가 요즘은 공짜는 없더라고요. 1,000원이라도 내야 되죠 보통. 세차해주는 기계. 그 세차해주는 기계도 보면은 지붕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68페이지 기본수 68페이지 맨 밑에 68페이지 맨 밑에 니언이네. 니언. (68페이지) 맨 밑에 니언에 있죠. 맨 밑에. 어쨌든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거기에 68페이지 기본수 6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08 도라고 돼 있잖아요. 사건 번호가 도.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가나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공부하는 기초 배경 지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시험에 나온 건데 너무 깊은 걸 다 하기는 힘들어요. 가나다 고노도가 있는데 사전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다는 민사사건 판례고요. 고노도는 형사사건 판례입니다. 이거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사건 번호가 앞에 도라고 붙어 있다는 거는 이건 형사사건 판례라는 뜻이에요. 민법 판례는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민사사건이니까 다라고 돼 있죠. 그 형사사건이다. 그러면 이 판례가 그럼 뭐냐면 이 사건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즉 자격증도 따지 않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초창기 때 이걸 3건을 중개해 주고요.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아먹은 사건에 대해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요. 저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요. 그럼 결론은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대부분까지 갔는데 처벌 안 받는다. 즉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돼 있대요. 등록돼 있대요. 그래서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든 말든 그건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반 아니다. 이런 판례예요. 이게.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래서 결론은 중개대상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미래의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근데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과거에. 근데 입주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딱 법조문에는 없어요. 입주권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나왔는데 모두 정답이었어. 모두 정답 기출문제에. 왜냐하면 입주권이라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입주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리처분이라는 말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종전 건물 멸실하고 이제 새로 몇 동 몇 호 나오는지 확정하는 걸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래의 건축물이 되려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사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 그 기본서 68페이지 위에 박스 판례 해가지고 대토건이 중개사물인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토건이라고 찾았어요. 박스 안에 68페이지. 대토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현금보상을. 근데 왜 현금으로만 안 주고 대토건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토건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법에는 대토건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현업에서 대토건이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지금 인터넷 치보면 아마 이택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택이 뭐예요? 이택이라고 하면 치보세요. 나오는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대토건이라고요.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이택.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혹시 이택이라는 말 나오는지. 제가 현업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감각이 떨어져서 이택. 예? 이택이라고? 아니 근데 그냥 이택이라고 현업에서 쓰는 개업공개사에서 쓰는 게 이택이라는 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나 보네. 자, 이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면 마을 전체가 수몰될 수도 있죠. 마을 전체가 수몰될 수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택 못하셨나 보네 다. 그 댐이 수몰되면 마을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준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돈도 필요 없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이주자 택지를 주가지고 그러면 마을 전체 여기 집 지어가지고 같이 다시 살아라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도 보면은 전부 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이런 게 많이 있죠. 신도시에 보면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 보면 거의 전부 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대부분입니다. 신도시들에 보면 전부 그 상가주택 그런 거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다고 원주민들에게. 그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데 아직 이게 그 대토건이라는 것은 어디 나올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주로 대토건이라고 그래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는 중개사물 됩니다. 근데 어디 나올지 모른다고 추첨해야 뭐 예를 들면 A블럭 지금 지번도 안 나와 있다고 택지지구 그 신도시 개발한 데는 보면 뭐 그렇게 명칭을 표시하더라고. B10, A3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보면 아직 위치와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벌럭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되고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그게 뭐냐면 청약통장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청약통장도 당첨돼야 입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제인가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을 하더라고요.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하죠. 분양 추정가가 있는데 크게 거기에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가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다주택자들은 최대 종합부동산세가 6%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들은 16억 넘는 것만 종부세 부과돼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지금 양도소득세도 1주택인 경우는 지금 9억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그 12억까지로 지금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됐어요. 12억까지는. 예를 들면 3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낸다고요. 1주택은. 지금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니까 그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길이에요.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팔지를 못한다고. 양도소득세가 최대 지금 양도소득세가 몇 퍼센트에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45%인데 3주택이면 여기다가 30% 중과세, 2주택이면 20% 중과세. 30%를 더 더하면 얼마입니까? 75%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75%인데 여기다가 10%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7.5%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2입니까? 3주택 이상인 경우는 82.5% 세금 내야 돼요. 남는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뭐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고. 그래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로 지금 한시적으로 뭐 예를 들면 1년간만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 중과세 면제해 준다면 이거 30% 이걸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에 그냥 원래 세율은 그대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또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1주택자들은 어쨌든 12억까지 그 공시가격 12억이라고 하면은 실제 시세는 한 16억 정도 되죠. 16억에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없다고요. 3억에 분양받아 가지고.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한테 묻던데 알면 제가 부자 되고 이렇게 강의 안 하겠죠. 저도 알거지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거나 미래를 다 알면 무서워서 못 산다고 했어요.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지. 오히려 막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돈 벌고는 어느 정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병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건축물은 자 토지는 개인 소유이어야 하고요. 건축물인 경우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고 입주권, 분양권은 동호수 특정되어 있으면 중개상물인데 입주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온다고. 예를 들면 민법에서 그러면 민법에서 전세권하고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세권, 저당권 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민법에 전세권하고 실질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느냐, 실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의 결론은. 저당권이 많이 나오죠.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주변에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만 하지 전세권 설정 등기 잘 안 하죠. 주인이 막상 전세권 설정 등기 해라 하고 해주면 또 안 하더라고요. 왜? 등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등기 비용 몇십만 원. 등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해요. 거의 대부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은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경매 신청권 이런 것만 더 있을 뿐이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의 안 한다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그 외국 애들한테 전세를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 나라에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외국에는 월세밖에 없습니다. 전세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인도 일부 주에서 뭐 전세제도가 있기는 하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세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좋은 점도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로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소위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면은 뭐 돈 얼마 없어도 산다고요. 그거 잘못하면
지금 특히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은 오히려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죠. 팔아도 전세금도 못 내준다고요. 어쨌든 결론은 전세권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저당권, 건저당, 은행 융자 받으려면 다 건저당 설정하잖아요. 건저당도 저당권하고 비슷한 거니까 저당권 설정은 다 해봤다고 건저당 설정은 은행에 돈 빌리려면 다 하죠. 자, 그래서 임목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중개해본 적도 없으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넘어가겠다는 이야기 잘 안 나오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81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2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81페이지 3번 기본서 81페이지 맨 밑에 3번 찾았습니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해당하는 것 이게 아까 법조문에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대로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단순히 그냥 법조문만 암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돼. 좀 그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토지인데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강물, 이걸 뭐라고 불러? 미채굴 강물.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께 아니라고 했죠. 땅 주인께 아니고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다고요. 광업 네, 질문은 이제 쉬는 시간에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점이라서 몰라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질문은 가급적이면 다른 과목도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수업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녹화하는데 막 중간에 질문 계속 들어가면은 짜증내더라고 듣는 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쉬는 시간 해주고, 이번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요. 그거는 근데 법에 이게 아까 법조문 다운받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찾아보세요. 광업법 제2조 광업법이라고 한번 치보세요. 거기에 이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이렇게 법에 규정해놨어요. 법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진리에 법이라는 것은 저는 이 법이라는 걸 어릴 때는 법이라는 게 로우고 영어로는 로우, 한자로는 이게 법이 뭡니까? 삼수자, 물수자, 갈것자, 물 흘러가듯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순리대로. 근데 법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은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게 법이라고요. 순리대로 하는 게. 근데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커서 알게 된 것은 법이라는 것은 통치 이데올로기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다수당, 다수결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꼭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디에서 석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인 갑자기 석유 지금 중동의 석유 그거 전부 다 개인 거라고 하면 개인만 부자 되고 국가가 통제를 못하니까 그냥 법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으로. 악법도 법인데 어쨌든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는 개인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민법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속에도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몇 미터인지는 없어요. 그건 이제 판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조례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40m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대심철도 그걸 뭐 GTX라고 하죠. GTX를 50m로 파요. 지하 50m. 지하 50m로 파면 그게 내 땅 밑으로 지하철 가는데 토지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왜 내 땅 밑으로 가는데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면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뭐 1000m 저 지구 끝까지 미친다고 하면 이 지구 끝까지 우리 지구 반지름이 6,400km고요. 그러면 12,800km만 더 파고 나오면 여기서 파면 어디가 나와요?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가 나온다고요. 그 남미까지 다 내 땅이다 이렇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당한 이익이 민법은 포괄적으로 정해놨어요. 정당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요. 뭐 그냥 조금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볍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자기 집에서 담배 피는데 아파트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미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자기 땅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담배 피는 건. 근데 민법에 보면은 또 그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린관계, 서로 상자, 이웃인자, 이웃에 서로 살면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고요. 그 상린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뭐 냄새 이런 걸 해가지고 이웃에 피해를 미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을 수 없도록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수인 한도라는 게 있죠.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는 참아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지 그거는 규정이 없다고. 얼마나 시끄러우면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나면 참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민법 모든 법은 포괄적으로 정해놓지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뭐 몇 데시벨 이상 되면 그건 못 참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요. 또 그게 포괄적으로 해놔야 변호사들 먹고 살잖아요. 재판하면서. 그 재판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다시 81페이지로 와서 3번에 맨 밑에 미채굴 광물은 법에 광업법에 이게는 국가가 채굴 권능이 있다. 국가 거다라고 정해놨어요. 규정을 법을. 그래서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못한다고. 땅 100m 밑에 석유가 매장돼 있어도 그거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걸 갖다가 영업권리금 그냥 포괄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제가 아까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그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2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판례입니다. 판례. 이거는 판례도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판례도 시대 상황이 바뀌면 판례도 변경됩니다. 종전 판례가 변경된 게 굉장히 많아요. 판례도. 법도 마찬가지고요. 법도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간통죄가 불법이었죠. 간통이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불법이 아니죠. 전북에 무슨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간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명당했어요. 소송해가지고 제명 불법이다 했는데 제명하면 안 된다고 판례가 나왔다고요. 왜? 불법도 아닌데 죄지은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제명하면 안 된다. 간통해도. 시대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혼인빙자 간음죄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여학생하고 손잡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쫓겨났어요. 결혼하든지 동네에서 나가라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때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타양에서 떠돌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 법은 그랬다고요. 혼인빙자 간음죄.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대 상황이 따름에 따라서 그 규범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치관도. 자, 그래서 어쨌든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권리금 알선하는 거 중개하고 돈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뭡니까? 이거 나무 베어낸 거 분리된 수목. 나무 베어낸 거 그거 중개대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 중개해야 되는데 나무를 베어내면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이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든 팔아먹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분리 안 되고 있는 수목은 그럼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나무에 저 산에 심겨 있는 나무는 아직 분리 안 됐다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단 임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하거든요. 등기된 나무만 중개상물이고 보통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상물 아니에요.
단 등기되어 있는 임목만 중개상물입니다. 지금 임목 등기되어 있는 거 제가 알아보려고 등기소마다 전화해 보니까 등기관들이 저 강원도 전화해 보세요 하더라고. 강원도 전화하니까 나도 모른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10군데 전화해 봤는데 임목 등기해 봤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를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산림녹화, 입상금지, 나무 하지 말라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해서 제가 어릴 때 산에 다 입상금지 표말 붙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서 다 왜 땔감으로 지금 얼어 죽는데 나무 몰래 다 해다 떼고 없었어요. 그래서 산림녹화를 엄청나게 강조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그때 그린벨트도 정한 거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순시 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데에 전부 다 페인트 뿌려놨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각하 저 산림녹화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도 했대. 옛날에는 뭐 그 대통령 각하한테 뭐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바로 죽음이죠. 그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해도 1970년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산림녹화를 강조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임목이 많이 있었어요. 등기된 나무가. 근데 지금 등기 산에 지나다니도 못해요. 길이 없어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도시는 그래서 등산로라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등기된 나무 없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분리된 수목은 동산입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중개상물 아니고요.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중개상물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적법에 보면 지목이 28개가 있습니다. 전, 답, 가수원, 뭐 목장용지, 공장용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시험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지, 양어장이든 뭐든지 간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땅은 중개사물이라고요. 해석상. 그래서 예를 들면 공법에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뭐냐면 행위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을 못 한다고요. 저도 아파트 근처에 보면 그 산 밑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막 자꾸 호박 같은 거 제가 심고 이랬더니만 개발 제한 구역 편말 갖다 붙여놨더라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 개발만 못하지, 만약에 호박 심다 적발되면 처벌만 받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 중개사물 된다고. 여러분들도 주말 체험용량, 제가 아는 사람도 차를 갖다 세워놓고 나무 땅에다 그냥 산에다가 국가 소유나 이런 거겠죠.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산에다가 곡식을 많이 심어놨어요. 뭐 파, 배추 이런 거 심어놨는데 신고해가지고 가태료 냈어요. 가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됐다고. 이행강제금. 그 차 남바 조회 보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냥 걸어서 가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 나무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거. 자, 지목이 뭐든지 간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뭐든지 간에 다 중개상물 된다. 그 다음에 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된 토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가압류돼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중개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다 중개상물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주인이. 그럼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다 통째로. 그냥 불법이 있는 거 무허가 건물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미등기 건물 있어도.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됩니다. 지목이 뭐든지 간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법조문에는 그런 말이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토지 건축물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지목이 양어장이든 뭐든 상관없다. 양어장도 개인이 거래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죠. 답 4번입니다.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원주민들 말하는 거잖아요. 원주민들. 예, 원주민들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소위 대토권이 주어지는데, 이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딱지, 물딱지. 물딱지라는 건 뭐예요? 물딱지. 현업에서 물딱지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텐데, 물딱지는 뭡니까? 물딱지는 이런 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지위 나올, 예를 들면 김포 한강 신도시, 이 금단 신도시 이런 데는 그 개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원래 뭐 1200만 평인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600만 평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개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이 이주자 택지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 안 나오지 아무것도? 물밖에 안 나오잖아. 물딱지예요. 그 물딱지. 실제 딱지가 그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안 나오는 걸 물딱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재개발 이런 거 하는데 그 공공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공공재개발에서 입주권 받으려고 새로 산 사람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주자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목과 상관없이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처음에 용어정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어려운 거는 다 했고요.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거는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양의장이라는 말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해석상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지 뭐 양의장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면 된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으면 안 된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82페이지부터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기억만 하면 됩니다. 쉬었다가 8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